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길어진 노후 준비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든 뭐든 돈이 나오겠지 하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퇴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담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도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겪고 있기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 해도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을 받아주는 곳은 일부 정부 일자리는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재취업이 힘든 시니어분들 중 일부는 은퇴 후 의욕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하게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노후를 비참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독사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기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노후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 원입니다. 은퇴 후 30년을 더 산다고 하면 1인 기준으로 5억 5,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경우 11억 800만 원이죠.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부부가 적어도 13억 원은 모아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셈입니다. 13억 원이라니 너무 터무니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과거와 달리 우리 세대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생각해보면 영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그릇에 3,000원 남짓하던 칼국수 가격이 이제는 10,000원 돈은 줘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노후 자금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사는 인생, 돈하지 말고 즐기며 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랫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과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번 얘기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재산을 지키고 소중한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쇠약해지며 늙어갑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불편한 진실입니다. 은퇴 후 60대, 70대에 추락하는 비참한 삶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퇴직 5년 전부터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드는 시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란 자고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을 앞둔 50대, 60대가 꼭 알아야 할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습관 5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노후의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결국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큰 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손자, 손녀는 좀 도둑이고, 마지막으로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돈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자식들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했을 때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부모가 스스로 자책을 하면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털어서 사업자금 대주고 거지가 되어버린 사람을 보고 혀를 껄껄 차던 친구들도 자식들의 달콤한 말과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신음소리에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슴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면 서로에게 불행합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어야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영원히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자식을 향한 지원을 무조건 끊는 것이 무조건 옳은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로 끝나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남편과 사별한 후 남겨진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빌라를 사서 살고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요. 아들이 제게 빌라를 구입하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서 남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상속 문제로 아들에 대한 섭섭함을 느낀 한 할머니가 작성한 사연입니다. 남편과는 작년 말에 사별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두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5년 전쯤부터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더군요. 그래서 식당을 정리하고 남편의 간호에 전념했습니다. 식당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기에 식당을 정리한 돈으로 겨우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긴 투병 끝에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겨두고 간 재산은 공동 명의로 된 단독주택 하나와 약간의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얼마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상속 문제로 아들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의 긴 투병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지출이 있었기에 상속받을 재산도 많지 않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구옥이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자식들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집이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차피 집을 팔아 일부는 아들과 딸에게 나눠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분을 상속받고 싶다 말을 꺼내는 아들이 내심 서운했습니다. 결국 20년 넘게 살던 정든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 한 달 전에 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잔금 날짜는 최대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매도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 원씩 주고 3억 원 이하의 연식이 비교적 짧은 빌라를 구입하여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1억 원은 노후 자금으로 통장에 넣어둘 생각이었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고 오랜 경험이 있는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하면 혼자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후 딸과 함께 빌라를 보기 위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빌라를 매수하는 걸 강하게 반대하더군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추천해 주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라를 매매가 아닌 전세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은 자신에게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좋고 어머니는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전화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들놈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 그런지 아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특히 딸과 달리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빌라를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조언대로 빌라는 전세로 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줄 것인지 할머니는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봉양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감정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우보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죠. 물론 안 그런 자식들도 아직 있고 부모도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자식들이 결혼하여 자신보다 더욱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모든 것은 결국 자식들에게 가니까요.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투자하다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경조사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 다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최근 친구들과 동창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 녀석이 올해 5월, 6월에만 경조사비로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계열사가 있는 기업의 임원이라 여러 지역에서 경조사 연락이 온다고 했죠. 연락을 받았으니 알면서도 참석하지 않기 어렵고 지방일 경우 경조사비라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더군요.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니 갈수록 부담이 크다 하소연하였습니다. 퇴직은 3년 정도 남았고 슬아의 남매는 아직 대학생이라 이렇게 매번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본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저도 저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30만 원 정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경조사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지출입니다. 그러나 동창의 경우 이러한 상부상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이제부터는 금액이라도 좀 줄여서 성의를 비추는 정도만 담아야겠다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몇 마디의 대화 후 동창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임원이라는 자리 값이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넣었다가는 돈을 내고도 욕을 먹지 않겠어? 품위 이 집이라 생각하는 게 그냥 속이 편할 것 같아.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큰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이웃이나 친척들이 돈이나 음식, 그리고 노동력을 함께 모아 일을 잘 진행하도록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현금 박치기나 눈도장 찍기식의 경조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입구에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를 둬서 부조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조사는 그저 교환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환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엄격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데, 실제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경조사비는 더더욱 그렇죠. 친인척이나 친구가 아닌 사회적 이해관계로 부조금을 전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경조사 소식이 청구서처럼 느껴지거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린 문화이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인 한 분은 수년간의 투자가 아깝지만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본인 가족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딸의 결혼식에서는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친척과 친구, 회사 동료 등 10명에게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노후의 경조사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그러려면 나부터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 가족의 행사에서부터 경조사비를 절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후에도 현역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 문제에 접근했다가는 금전적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와 사기의 유혹입니다. 노후가 되면 현업에서 은퇴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싶을 겁니다. 은퇴 후 처음 3년에서 5년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옛 친구들도 만나며 각종 모임에도 나가겠죠. 그런 모임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돈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적당히 상황을 조절하면서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으로부터 카더라 하는 투자 정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참고로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사기와 일반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온라인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해 8월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D사에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맡겼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D사는 간편 결제 시스템과 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5에서 2%를 지급한다고 꼬드겼다 합니다. 투자 이후 2달간은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하지만 돌연 지급이 중단됐고 D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D사는 전국을 돌면서 기술 설명회를 열어 첨단 기술인 블록체인에 투자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지인을 데려오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유도했습니다.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의 수는 48명이며 특이한 점은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이 70대, 80대였다는 겁니다. 그 피해 액수는 현재 접수 진행 중인 고소장을 합치면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다는 60대 김모 씨는 노후 생활비를 벌어주겠다는 말에 그만 넘어갔다며, 피해자가 모이고 나니 스마트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80대가 많았고 그제서야 노인만 노렸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D사는 최근 N사로 이름만 바꾼 채 노년층을 상대로 또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문맹인 노인층을 노려 화려한 언변으로 장밋빛 노후를 이야기하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나 권유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잘 아는 것만 계속하고 모르는 것 처음 들어보는 것은 일체 관심을 끄고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최소한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무분별한 영양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왜 줄여야 한다는 건지 의문을 품는 분 있으시죠? 나이가 50쯤 되면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제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하루를 다양한 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셨던 부모님도 어느 날 고혈압 약은 당연히 먹어야 한다며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진통제까지 추가로 드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과 영양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끝없는 영양제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성분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죠. 정의원 노년기 내과 교수님께서는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우리의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의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성분을 우리 몸이 스스로 분비하는데 계속 약으로 공급받으니 몸에서 더 이상 자발적으로 분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 되었습니다. 맹신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육체적 통증과 체력 저하를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광고가 우리의 약점을 쉽게 파고듭니다. 영양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약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식욕을 줄이는 것보다 보조제를 먹는 행동 자체가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됩니다. 보조제가 식품이라 해도 특정 성분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즉각적인 효과는 좋지만 나중에는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만드는 약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지인분은 고혈압 약을 오래 먹어 심장이 비대해지셨다 합니다. 모든 약은 한쪽에서는 유익함을 주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양비와 의료비입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가 마냥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인 건강 수명이 짧다면 삶이 길어지는 만큼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시간도 늘어나며 요양비나 의료비 또한 상당하여 노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비와 의료비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재테크가 있습니다.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면 보통 돈과 관련된 것만 떠올리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테크입니다. 50세 이후로는 근력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3% 감소한다고 하죠. 이제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최소한 지금의 근육이라도 유지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정의원 노년기 내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걷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감각으로 걷거나 유튜브를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나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더불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했는데요. 하나의 운동만 지속적으로 하면 특정 근육이나 관절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체력백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 근처 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 등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근력 키우기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노후 자금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 과거에 비해 젊어졌다고는 해도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실수투성이 일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 우리는 결국 삶의 봉우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깨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쓰러진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삶은 또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을 보며 걸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고통도 있겠지만 분명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7가지 절약 방법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 식비 줄이기.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일주일 단위로 세운다. 쇼핑하기 전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해 중복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쇼핑 목록을 만들어 두고 쇼핑은 일주일에 3회 정도 한다. 둘째, 수도 광열비 절약하기. 의식하지 않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 샤워 헤드나 절수 프레임 등을 사용하면 좋다. 전기요금은 에어컨 같이 소비 전력이 큰 전자제품에서 줄이는 것이 좋다. 자동운전 모드를 활용하거나 자주 켜고 끄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고정비 점검하기. 고령 가구는 보험료나 통신비 정리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나이에 따라 공적 보험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낮아지므로 민간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한다. 자동차나 화재 보험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약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저렴한 것으로 바꾼다. 넷째, 자동차 처분하기. 자동차를 보유하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꾸준히 발생한다. 물론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고령자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도 충분하다.
고령자에 한해 교통비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등의 지자체 서비스를 잘 둘러보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연금 미뤄서 더 많이 받기.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 65세 이후로 연금을 미뤄서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부터 수령할 경우 42%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조달하기. 일본에도 리버스 모기지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매월 이자를 상환하면 되고 원금은 이용자가 사망하면 자택을 매각한 뒤 상환하거나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일곱째, 건강수명 늘리기.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의료비와 간호비다. 결국 건강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경우 9년, 여성의 경우 12년 정도를 의료간호에 의지해 보낸다. 후생 노동성은 매일 10분의 적당한 운동, 하루 70g의 채소 섭취, 금연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검진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